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팀치과 대표원장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김병직이라고 합니다. 의학 채널 비욘디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평소에 구독하고 즐겨보던 채널인데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그대로 잘못된 치아 습관 때문에 이런 결과가라는 주제로 대략적으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 일선에서 보다 보면 치과에 오시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세요. 뭐 치아가 아프셔서 일단 오시지만 이가 시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가 깨지시거나 아니면은 이가 뽑히셔서 이미 뽑으셔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심미적인 이유로 보철을 하거나 교정 치료를 하려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세요. 그런데 그리고 또 환자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나는 원래 우리 집안은 원래 치아가 약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멀쩡하게 괜찮다가 갑자기 일이 터졌다. 갑자기 이렇게 됐다. 멀쩡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하면서 제가 이제 1년, 2년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또 뭐 유전적으로 그렇게 안 좋으신 게 아니라 사소한 습관들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때그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갔던 행동들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쌓이시면서 한 번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성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치아 습관 7가지 정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요. 또 그 습관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올바른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시고요. 들으시다 보면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는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데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다고 할지라도 뭐 큰일 난 거 아니고요. 이렇게 큰일 났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나 하나씩만이라도 고쳐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쁜 습관인데요. 사실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흔한 문제이기도 해요. 바로 대충 하는 양치입니다. 양치 대충 하시는 습관이에요. 이게 요즘은 사실 양치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 하루 3번 정말 열심히 잘 닦는데 이 망가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 실제로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이런 환자분들 양치하시는 모습 보면 3-40초 안에 끝나거나요. 아니면 이렇게 힘을 꽉 줘서 그냥 옆으로 막 문지르시거나 위아래로 막 문지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닦고 싶은 데만 닦으세요. 그러니까 앞니 위주로 닦거나 어금니 위주로 닦으시고 어, 혀나 입천장이 닿는 쪽 안쪽은 닦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치아 맨 뒤쪽 부분은 닦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치법은 이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 최소 2분에서 최대 3분까지는 닦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치아의 모든 범위를 닦아주셔야 돼요. 이런 바깥쪽 면과 저희 이런 안쪽 면, 그리고 맨 뒤에까지 다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세게 막 이렇게 문지르시는 거는 이렇게 분노의 양치질 하시는 거 있죠? 분노의 양치질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치아에 좋지 않아요. 저희가 여기 사진에서 보여드리듯 이게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죠. 왜 우리들 진통제 광고에 모델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치경부 마모증 때문입니다. 이제 찬 공기나 찬물이 들어가면 심하게 시리신 거죠. 또 두 번째 문제는 잇몸이 서서히 내려가요. 이게 하루 3번 잇몸에 작은 상처를 주게 되니까요, 양치로. 그러면은 우리 잇몸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조금씩 뒤로 후퇴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월이 쌓이면서 반복되게 되면은 심미적으로도 너무 안 좋아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심하게는 치아가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치아를 보존하려고 깨끗이 하려고 양치를 한 건데 이를 뽑게 되는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열심히 닦는다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닦는다는 느낌과 치아와 잇몸에 도움이 되는 양치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당 떨어질 때마다 군것질 하시는 습관이에요. 저는 이거 다이어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지시고 날씬하신 분들도 하루 종일 조금씩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날씬하셔도 입안 보면은 치아는 더 안 좋으신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먹느냐입니다. 이제 간식을 특히 먹게 되면요. 입안은 바로 산성 상태로 바뀌게 돼요. 이게 당분을 우리 입안의 세균이 분해하면서 산성 대사산물을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환자분들이 잠깐 나는 제로 음료만 먹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로 음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탄산이 들어가고요. 또 제로 음료가 맛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맛을 내려고 인산이나 구연산 같은 성분을 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입안이 산성 상태가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입안이 산성 상태가 되면 우리 침이나 기타 다른 성분들이 다시 산성 상태인 입안을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우리 입안은 원래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회복되기도 전에 또 한 번 다시 한번 계속 간식이 들어가면은 치아는 하루 종일 산성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 됩니다. 그 결과 충치도 굉장히 잘 발생하고요. 잇몸 질환과 치아 마모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양치 정말 잘하는데 근데 나 뭐 정말 교육받아서 치과 가서 교육받아서 양치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정석대로 잘하는데 이 안 좋다. 충치도 너무 잘생긴다 이러신 분들은 한 번쯤 양치 자체보다 내가 간식이나 단 음료 혹은 제로 음료를 얼마나 자주 먹고 있는지를 먼저 의심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 되게 흔하죠. 치아를 공구처럼 쓰고 딱딱한 거 깨드시는 건데요. 왜 포장지 뜯을 때나 실 끊을 때 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넓게는 얼음 같은 거 깨드시는 것도 해당은 하고요. 막 갈비 같은 거 심하게 뜯으시거나 갑각류나 게 같은 거 왜 치아로 깨서 드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다 넓게는 해당돼요. 사실 치아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경조직의 하나예요. 가장 강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치아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는 힘이 계속해서 가해지면요. 유리나 도자기처럼 금이 가거나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또 금들이 눈에 딱 보이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있다가 어느 날 인계점을 넣는 힘이 빡 가해지면 제가 여기 준비한 사진처럼 이렇게 치아가 사과를 쪼개듯이 쩍 하고 쪼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 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 정도 쪼개지시면 사실 치아를 살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살릴 수가 없고 이를 뽑으시거나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겉으로는 미세해 보여도 안쪽에는 미세한 크랙이 생길 수 있다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는 미세한 크랙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쪼개지지 않더라도 어떤 평소에는 괜찮은데 특정 방향으로만 씹으면 시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크랙 치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씹으실 때 굉장히 불편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당장 불편하지 않더라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이라도 세균 스케일에서 보면, 세균 입장에서 보면 정말 경부 고속도로보다 더 큰 길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안에 염증이 계속, 세균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서 번식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뿌리 끝에도 염증이 생겨서 결국은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거나요. 심한 경우는 이 경우도 이를 뽑고 치아를 잃으실 수 있어요.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습관처럼 하시던 행동 하나하나가
몇 년 뒤에는 정말 큰 치료를 하시게 되고 정말 안타깝지만 비용까지도 크게 쓰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끊어야 될 습관입니다. 네 번째로는 치아와 턱에 부담을 주는 악습관인데요. 크게 이 악무시는 분들, 또 밤에 이 가시는 분들, 또 한쪽으로만 이상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한쪽으로만 씹으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다 3대 악습관, 치아와 턱에 부담을 주는 악습관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악물기를 다뤄볼게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입은 다물어도 치아는 살짝 떼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짝 떨어져 있는 거죠, 치아는. 근데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사실 아닌 경우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일선에서 보다 보면 육아하시는 젊은 엄마들, 또 아니면 운동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직업군인 분들도 많이 그렇고요. 또 예전에 직업군인이셨다거나 운동선수셨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이 이를 꽉 물고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가 손상되는 건 물론이고 턱관절과 씹는 근육이 계속 쉬지 못하니까 턱관절에 소리도 나고요. 입을 크게 벌리거나 아니면 또 벌리는 건 되는데 벌려서 안 다물어진다고 병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보통 이악물기 습관 있으시고요. 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깨가 너무 아프고 또 입을 막 여기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묵직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갈이인데요. 이가시는 분들 사실 본인은 딱 모르시죠. 근데 뭐 배우자분이 얘기해 주시거나 뭐 기숙생활 하시는 분들은 동료분들이 얘기해 주시거나 이렇죠. 근데 이갈이 하시는 분들 이런 걸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일단 요즘은 뭐 어플 같은 것도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수면 어플 돌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간단하게는 치아에 이렇게 패턴이 있게 마모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고 나 예전보다 한 10년 전 사진보다 이가 되게 짧아진 것 같아. 이가 되게 앞니가 되게 짧아진 것 같아. 이런 분들 보시면 보통 밤에 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갈이가 지속되면요. 치아가 되게 짧아지게 되고 표면도 균열이 생기게 되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턱관절에 부담이 쌓여서 통증이나 소리로 이어지실 수 있어요. 이게 이갈이 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게 들어가면은 치아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아를 10개 이상 씌우시거나 뽑는 경우도 생겨요. 제가 케이스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왼쪽의 환자분은 한 40대 초반 남성분이세요. 이분은 실제로 제가 뭐 얼굴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갈이가 너무 심하셔서 지금 치아가 10개 이상 다 마모가 되셔서 실제로 입안을 보면 치아가 정말 몇 미리 정도로 짧아져 있으세요. 이분은 지금 치아를 한 20개 이상 씌우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 오른쪽 아래 요거 하얗게 있는 거 요거 임플란트인데요. 이 임플란트가 지금 사진상에서 왼쪽 아래죠. 왼쪽 아래 요 입안에서 오른쪽 아래인데 이것도 이 글을 가셔서 결국 치아가 쪼개지셔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게 되신 거예요. 오른쪽 환자분은 이제 60대 초반 남성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연세가 또 많으시니까 또 잇몸도 좀 안 좋으신 상태에서 이를 갈다 보니까 치아가 다 뽑혔고요. 또 여기 사진상에서 왼쪽에 작은 어금니 까만 부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갈이로 인해서 크랙이 생겨서 쪼개지신 상황이에요. 이것도 사실 차후에 뽑아야 돼요. 아무쪼록 이렇게 이갈이는 한두 개 치아뿐만 아니라 여러 개 치아에 동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인데요. 여기서 잠깐 환자분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나 한쪽으로만 씹으니까 반대편은 치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왜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듯이 이게 치아도 씹게 되면은 자정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치태가나 음식물 찌꺼기가 알아서 다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작용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쪽도 충치나 치석이 더 생기고요. 또 반대편은 마찬가지로 마모가 생기고 턱관절 질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악습관들은 한두 개 치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치아에 악영향을 주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치과는 아픈 곳에만 문제가 생겨야만 가는 곳이라는 편견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이해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치과가 보면은 비용도 걱정되셔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요즘 다 바쁘시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치과 질환 특성상 아프시거나 불편감이 심하셨을 때 오면 보통 꽤 진행된 상태여서 큰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뭐 충치를 예를 들어 보면은 충치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범랑질, 맨 바깥 치아의 바깥층을 넘어서서 상아질로 진행되고 더 넘어가서는 신경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소 크라운을 씌우시거나 심하게는 신경치료를 하거나 이를 뽑으시는 경우도 많죠. 잇몸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냄새 조금 나고 잇몸에서 좀 피나고 이럴 때 오시면은 사실 큰 치료 안 들어가요. 입안에 뭐 간단히 스케일링 하거나 더 심하게는 더 나아가서는 잇몸 치료 간단히 하시면 다 보통 나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이가 흔들리시거나 나 정말 못 씹겠어.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 흔들려서 밤에 잠도 못 잤어. 이렇게 오시죠? 그럼 대부분 잇몸뼈가 많이 내려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성인 되고는 키 안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잇몸뼈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걸 다시 수직으로 자라게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성인분들 아무리 건강하셔도 1년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게 되게 좋고요. 또 치과 치료 많이 받으신 분들은 1년에 2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문제 생기면 급하게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관리받는 곳으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번째로 흡연인데요. 흡연 나쁜 건 사실 요즘 다 아시죠? 전신 건강에 나쁜 건. 그리고 또 입안에도 보면은 흡연하면 입냄새도 나고 착색도 되는 거 이런 건 아세요. 사실 근데 착색되고 입냄새 나는 거는 구강 건강 측면에서 되게 사소한 문제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흡연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담배 피면요. 입안의 혈관이 무엇보다 되게 수축해요. 그래서 혈류가 많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잇몸이 좀 안 붓는 것 같아. 막 연기로 소독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실제 안쪽에서는 뼈가 녹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또 2번째로는 이게 또 치료할 때도 되게 문제가 돼요. 어느 정도 문제가 되셔서 치과에 오셨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금연 안 하세요. 치과 치료 받는다고. 그러면은 이게 외과적인 치과 치료를 받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데 뭐 사랑니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잇몸이 안 좋아서 치주 수술, 대학병원 같은 데서 치주 수술 받으시거나 뭐 흔하게는 임플란트 하실 때 금연 안 하시면은 결국은 임플란트로 인한 합병증이나 발치로 인한 합병증이 많이 심하게 생기고요. 또 회복도 굉장히 느려져요. 단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임플란트 중에 흡연하시는 분 실패율이 보통 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은 마찬가지로 앞에 보는 악습관과 마찬가지로 치아 하나하나 망치는 게 아니라 입안을 전체를 좀 병들게 만들고 잇몸뼈도 녹게 되고요. 또 치료가 필요해 치료할 때 치료 성공 결과도 굉장히 낮추게 되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과음하는 것과 입이 마르는 것, 또 그로 인해서 구호흡하는 걸 하나로 좀 묶어봤는데요. 구강건강 측면에서 보면 사실 술 자체도 물론 문제예요. 제가 의사로서 뭐 술을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닌데 술보다도 오히려 술을 드시는 패턴이 더 문제입니다. 일단은 술과 함께 보통 안주를 같이 드시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단 음식인 경우도 많고 탄수화물인 경우도 많아요. 또 술 자체도 맥주처럼 탄산이 있거나 맥주나 샴페인처럼 탄산이 있거나 또 당분이 들어가 있는 과실주나 뭐 칵테일처럼 당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자체로도 치아에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뭐 낮에 술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술자리는 밤에 있잖아요. 혼자 혼술하실 때도 밤에 드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 드시고 바로 그냥 주무시게 돼요. 양치도 안 하시고. 이런 생활 패턴 자체가 충치와 잇몸 질환이 잘 생기게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알코올은 탈수 작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때도 침 분비를 줄여서 입안을 쉽게 마르게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요. 침은 뭐 길게 하면 끝도 없지만 충치나 잇몸병을 방지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입이 마른 상태에선 그런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세균이 더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요. 그래서 충치랑 잇몸병이 잘 생기게 되고 한 번 생겨도 더 심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술 드시면 보통 코 골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침이 마르는데 일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구취도 심하게 되고 잇몸에 피도 나고요. 또 컨디션 안 좋으시니까 또 그거를 뭐 치료받기도 뭐 하시고 이러시면서 점점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음하시는 거, 또 밤에 술 드시는 거,
또 그로 인해서 구호흡하시는 거 이게 하나로 맥락으로 인해서 서로도 악화시키는 조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나쁜 얘기만 계속 했는데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칫솔질인데요. 칫솔질 제일 중요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또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칫솔질 방법이 바로 바스법인데요. 오늘은 이 모형을 보면서 1분 안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바스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스법은 쉬워요. 바스법은 이렇게 치아랑 네, 네,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치아랑 잇몸 경계선을 닦는 부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분홍색 부위, 치아랑 잇몸 경계선 부위 보이시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45도 각도로 대주세요. 대주시고 힘을 살짝만 주시고요. 이렇게 빡빡 닦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번에 2mm 정도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한 개 치아나 두 개 치아. 이거는 모형이 좀 커서 사실 한 개 치아만 담는데 보통 한 두 개 치아 정도, 이 정도 초미세모 칫솔이면 두 개 치아 정도 담아줘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위를 닦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은 절대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시면 이게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화장실 청소하신다고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우리가 화장실 닦을 때 그냥 부드러운 부분만 이렇게 닦지 않잖아요. 평평한 타일만 닦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타일과 타일 경계 사이를 닦지 않습니까? 바스법도 마찬가지로 치아와 치아의 경계 사이, 치아랑 잇몸의 경계 사이를 닦아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줄눈 닦아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야 화장실 청소도 잘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치도 사실은 이런 평평한 면에 치태가 잘 생기지 않고요. 보통 잇몸과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랑 치아 사이에 치태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명심하시고요. 또 순서도 중요해요. 우리가 막 닦으면 안 되고 일단 바깥쪽 면을 이런 식으로 다 구석구석 문질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니 부분은 약간 입을 벌리시고 세로로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 진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 다 닦으셨으면 안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45도로 되시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양치를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앞니 부분도 세로로 이렇게 하시고요. 세로로 이렇게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씹는 면을 부드럽게 하나하나씩 구석구석 이렇게 2에서 3mm 정도의 부드러운 진동으로 닦아주시고요. 더 마지막으로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최후방 어금니 부위를 뒤쪽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바스법이 완성이 되는데요. 사실 40대 이상, 30대 후반 이상 분들은 바스법이 제일 효과적으로 양치를 하시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강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추천을 하고요. 이게 바스법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선을 노리시고 45도로 기울여서 힘을 살짝 주셔서 닦으시고요. 2에서 3mm만 이동하시면서 닦아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식습관인데요. 이제 당이 들어간 간식이나 음료의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사실 영양학자나 내과 의사, 내과 의사분들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강 건강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주 먹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간식이나 디저트 같은 거 우리 사실 살면서 힘든데 다 끊을 수 없죠. 저도 다 끊지 못합니다. 완전히 끊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디저트 개념으로 식후에 몰아서 먹는 패턴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드시고 나서 일단 입을 한번 헹궈주세요. 제가 또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제일 잘못 알려진 구강건강 상식 중에 하나가 너 양치 후에 바로 가서 양치해라 이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옛날에.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연구자들 보면은 20분에서 30분 뒤에 양치하거나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1시간 뒤에 양치해라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입안이 산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양치하시면 치아가 다 깎여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양치하시고요. 저는 1시간 뒤도 제가 스스로 해봤는데 양치하는 걸 까먹게 되더라고요. 까먹지 않더라도 입안이 너무 텁텁해서 저는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뭐 요거는 간단히 할게요. 치아를 공구처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포장지는 입 대신 손이나 가위로, 실이나 테이프 같은 것도 가위로 사용하시고요. 또 얼음이나 뼈, 딱딱한 사탕은 웬만하면 드지 마세요. 제가 이게 학생 때 저희 사이에서 있던 괴담인데, 학생 때 다들 개업 생각하거든요. 근데 해물탕집 잘 되는데 위에 가면 대박 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이렇게 갑각류 같은 거, 게 같은 거 세게 무시다가 치아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또 실제로 진료 일선에서 보면 딱딱한 거 드시다, 게 드시다가 한 달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입 깨져서 실제로 오세요. 우리가 치아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 새 치아를 성인에게 나게 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소모품으로 이렇게 사소하게 가위가 흔한데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너무 아까운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악습관 있으신 분들, 제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점검법이랑 운동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은 다물고 있을 때도 치아는 살짝 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시거나 뭐 앞에 PD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실 때, 집중하고 계실 때 입은 다물고 있어도 치아는 떼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다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보시는 분들도 이거 뭐 체크하시는 게 또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바쁘시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악 물었을 때 이제 턱 근육이 아프시니까 간단하게 좀 방지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좀 말씀드릴게요. 제일 쉬운 거는 일단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혼자 계실 때, 혼자 다른 사람 있을 때 하면 이상하니까 천천히 벌렸다 다물었다를 이렇게 10번 정도 해주세요. 아침에 10번, 그 다음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10번, 요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여기 귀 앞에 관자놀이 부위 있어요. 관자놀이 밑에 이렇게 광대뼈 밑에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를 두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요것도 1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여기 머리 있는 부분, 관자놀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또 1분 정도 마사지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요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원하죠? 저도 1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는 혀 위치 훈련이에요. 혀 위치 훈련은 뭐냐면 혀끝을 우리 가운데 앞니 사이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에 한번 대보세요. 대시면 치아를 악물래야 악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3분 정도 유지하시면 악무는 습관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다만 이렇게 하실 때 나 너무 아파, 여기 너무 아프시거나 입을 벌리시는데 벌리는데도 너무 아프다, 최대한 벌렸더니 벌리거나 다물 때 너무 아프다 이러시거나, 아니면 벌리고 다물 때 뭐 아내분이나 남편분 아니면 주변 분들이 소리가 나는 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치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의 역할을, 개인의 범위주를 넘어서는 거고요. 치과에 가시면 좀 두렵잖아요. 뭐 돈도 들고 아프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 턱관절 물리치료가 건강보험이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굉장히 가볍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가볍게 뭐 턱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PDRN 주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저작근에 보톡스 치료를 놓는다든지, 좀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보험이 안 되긴 하지만 스플린트, 교합 안정장치라고 해서 밤에 8시간 정도 끼시는 장치를 끼시면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6개월 내에 다 완치가 되세요. 완치가 안 되더라도 많이 좋아지시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하실 때는 치과 전문가랑 한번 상의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섯 번째는 정기검진이에요. 사실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치과 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는 검진 주기를 좀 정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구강 상태가 정말 좋으신 분들도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봄이면 봄, 이렇게 계절을 정해서, 아니면 뭐 생일에 치과 한번 간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치과 가서 검진 받으시고 스케일링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플란트 치료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입안에 보철이 5개 이상 있으신 분들, 아니면 예전에 교정 치료를 뭐 받고 계신 분들은 그거보다 더 훨씬 자주 가시니까 교정 치료가 끝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1년에 2번 정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르신들한테는 제 팁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구정 끝나고 한번 오시고 추석 전에 한번 오셔라. 이러시면 딱 1년에 6개월에 2번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면 2번 돼요. 이렇게 오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그게 싫으시면 또 그 환자분들만의 개개인의 또 날짜를 정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치아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고 치과가 정말 무서우시고 이러신 분들이 오히려 저는 3달에 한 번이나 4달에 한 번 오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이게 치과에 자주 오시면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아프면 가야지 해서 망가지지 않게 관리받으러 나는 간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6번째로 금연인데요. 사실 저도 금연을 해봐서 아는데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완전히 끊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일단 흡연량을 좀 줄이시고요. 한 번에 끊지 말고 하루 몇 개비만 줄이겠다. 아니면 몇 달 안에 얼마까지 줄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아요. 또 스트레스 상황을 흡연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뭐 잠깐 걸어서 나갔다 온다든지 뭐 저처럼 이렇게 물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짧게 몸을 좀 움직여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해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두 치아가 아니라 입안 전체를, 잇몸뼈 전체를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 연구를 해보면 흡연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 치료 예후도 되게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금연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도 뭐 임플란트 시작하시거나 치과 치료 시작하시면서 금연 권유 드리는데 완전한 금연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하지만 치과 치료 자체를 금연의 계기로 하셔서 줄이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줄이는 계기로라도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흡 방지하고 입마름 관리하시는 건데요. 또 과음 관리하시는 거. 이것도 사실 뭐 내과 의사 선생님들,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논란이 있겠지만 구강 건강 측면에서만 보면은 음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 언제 마시느냐가 사실 구강 건강 측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또 어떤 안주랑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 농담 반 섞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음주 횟수를 줄이시는 게 저희 구강 전문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또 안주도 밤에 드시는 야식 개념으로 좀 술을 같이 드시는 거 줄이시고 단안주나 치아에 붙는 안주 이런 것들 줄이시면 너무 좋아요. 또 그리고 구강 건강 측면에서는 술 드실 때 물을 자주 드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드시는 게 더 좋겠지만 술을 드시는 중에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도 우리 입 많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물을 조금씩 드셔 드시고요. 자일리톨 껌이나 무설탕 캔디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치과에서 인공타액 아니면 타액 분비를 돕는 제품을 처방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무쪼록 입안이 오랫동안 마른 상태로 있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술 드시면 구호흡 하시는데 또 구호흡은 또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호흡 습관을 개선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입을 다무시고 혀를 아까 말씀드린 앞니 사이랑 입천장까지 다 밀착을 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저처럼 이렇게 포로 숨을 쉬어주시는데 요거를 5분 정도씩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복식호흡 있죠, 우리. 복식호흡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배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한 1분 정도 복식호흡을 하시면 연구에 따르면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많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죽겠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 구조적으로 인해서 아니면 비염으로 인해서 코로 숨을 못 쉬시는 분들은 당연하지만 이비인후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걸 먼저 개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입안을 빨리 좀 안 좋게 만드는 7가지 습관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간단히 다시 짚어보면 양치 대충 하시는 거, 치아 도구처럼 쓰시는 거, 이 악물기, 이갈이 편측으로 씹으시는 거, 또 치과를 아플 때만 가시고 이제 정기검진 안 가시는 거, 또 흡연하시는 거, 음주 자주 하시는 거, 또 그로 인해서 입 마르거나 구호흡하시는 거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습관들은 사실 하루 이틀로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누적되면서 여러 가지 입안의 문제를 일으키죠. 제가 요즘 사실은 뭐 이제 동안도 정말 다들 바라시는 거고
천천히 늙으시는 거, 저속 노화 정말 바라시잖아요. 제가 보면 진료실에서 보면은 한 30대 초중반까지는 정말이지 입안이 정말 엉망이신데, 동년배들에 비해서 엉망이신데 이제 되게 외모도 괜찮으시고 어려 보이시고 젊어 보이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40대부터는 그런 분들 절대 없고요. 입안이 안 좋으시면 동안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제 연세를 드신 분들 60대 이상이 되면 입안이 망가지시면 무조건 자기 연세보다 더 늙어 보이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도 같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저는 식단이 노화한다. 일단은 입안이 노화하면 식단이 노화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식단이 노화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고기나 뭐 신선한 채소,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 아니면 단백질이 많은 생선 이런 것들을 치아가 안 좋으시면 점점 자연스럽게 불편하시니까 멀리하게 돼요. 대신 잘 씹지 않아도 되는 뭐 흰빵이라든지 요즘 건강에 안 좋다고 말하는 음식들 있죠.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음료, 케이크나 뭐 죽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 또 그렇게들 아직 어르신들 보시면 치아 안 좋은 어르신들 이렇게 커피 믹스 커피를 그렇게 많이 드세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식단이 늦게 된다.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단을 하시게 되시면 결국은 혈당이 되게 불안정해지고 체지방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또 근육량은 반대로 떨어지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 또 그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을 정말 계단처럼 한 칸 한 칸, 치아가 없어질수록 한 칸 한 칸 올라가세요. 그래서 저는 입안이 안 좋아지는 게 단순히 뭐 불편하고 이제 뭐 심미적으로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입안이 노화하고요. 입안이 노화하면 전신이 노화하고 전신 건강이나 삶의 질까지 연결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되게 자주 오시는 어르신들 사진을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놀랍게도 지금 왼쪽 사진이 40년대 초반생이세요. 그리고 오른쪽은 심지어 30년대 초반생이세요. 이 놀랍게도 정말 저 이 어르신들 처음 봤을 때는 주민등록증 좀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주민등록증 접수하시는 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 아닌가, 신분이 맞으신가.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뵈면은 이제 단 것도 정말 안 드시고 정말 검진도 잘 오시고요. 또 양치에도 정말 많이 신경을 쓰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입안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도 비교적 굉장히 좋으시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너무 젊어 보이세요. 이런 분들. 자기 나이로 절대 안 보여요. 20살 정도 어려 보이세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속으로 느끼는 게 단순히 이 연배 80세 이상에서 젊어 보이시는 건 젊어 보이시는 걸로 안 끝나고 존엄성이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안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께 80대, 90대까지도 건강하고 존엄 있게, 품위 있게 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나쁜 습관들이 있었는데 나도 여기에 몇 개 해당되는데 이러신 분들 분명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다 바꾸실 수도 없고 바꾸시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 딱 한두 가지만 오늘부터 좀 줄여보자. 끊어보자.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만 정해서 시작해 보시고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속 노화의 속도도 늦추고 입속 식단도 젊어지고요. 그럼 또 몸의 나이도 늙지 않고 천천히 가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문장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습관이 쌓이면 입안이 늙고요. 입안이 늙으면 식단이 늙고 식단이 늙으면 몸이 늙어요. 반대로 이건 또 반대죠. 이런 습관을 없애시면 좋은 습관이 있으면 입안이 젊어지고 우리 몸도 젊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뭐 조금 좀 Q&A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분들께서 Q&A 시간을 가지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손정희님 주셨는데 하악매복 사랑니 뺀 지 한 달 되셨다고. 근데 옆 어금니가 썩어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랑니 뺀 자리에 영향이 없냐고 하셨는데 보통 한 달이 프로토콜 맞아요. 한 달이 프로토콜이셔서 한 달 정도 사용을 하시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잘 식사를 하셨는데 아프지 않으시다면은 빨리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경치료까지 갔다면
아프지 않으시더라도 충치가 진행 중이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꼭 빨리 치료 받으세요. 지금 월요일, 화요일에 가서 치료 받으세요. 네네. 시간상 마지막 질문하면은 치아보다는 턱관절 질문 때문에 고민인데 입을 벌렸다 닫으면 광대뼈 쪽에 소리가 난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문제가 생길까요? 치과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하시는데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전 국민의 20에서 30% 정도가 소리가 난다고 해요. 다만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벌리거나 담을 때 소리가 나는 게 남들한테 들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증이 동반되나, 혹은 그 뼈가 갈리는 소리, 이제 모래 소리가 난다고 환자분들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이런 모래 소리가 나시는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하실 필요 없어요. 수술은 보통 20년 전부터 수술 잘 안 합니다. 비침습적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하실 수 있고요. 저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턱관절에 소리가 나요. 근데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보시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괜찮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치아가 사실은 오복의 하나라고 하잖아요. 진부한 내용이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젊으실 때부터 재테크만 준비하지 마시고 치아 잃는 것도 정말이지 노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이나마 어려운 자리, 소중한 자리 나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